옛날 옛적 때는 이조 마렵 고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어느 시절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과거를 주는 법이 10여 년 과거를 마지막으로 그 뒤로는 과거가 없었으니 이야기는 바로 그 10여 년 과거 무렵에 일어났다. 전라도 장수지방의 장터가 있는 길가에 한 젊은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이 길처럼 왕래하는 촌락이었고 그가 바로 손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 손진사는 나이 20살쯤 먹어 당당하게 진사라는 직함을 얻었다. 그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기에 떳떳하게 양반이라고 애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젊은 진사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진사를 얻은 지 5해가 지난 25살에 그만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부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초상을 치르는 동안 집안의 재산은 남김없이 사라졌다. 진사라는 허울 좋은 벼슬만 남았을 뿐 그의 살림은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 그의 집에는 휑한 빈 방구석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이 가난이 아내를 이토록 허망하게 보냈구나. 고작 진사의 명예로는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도 더 연장할 수도 없었다. 이제 내게는 홀로 된 고독과 빈곤뿐이구나. 손진사는 그렇게 비통함과 자괴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다. 사실 그때쯤 진사라고 하면 가난을 면하기 위해 금품을 억지로 빼앗는 토색질이라도 해먹을 수가 있었다. 하지만 손진사는 워낙 사람이 청박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았었다. 그는 다만 글이나 보고 점잖을 따름이었다. 일은 못하고 오직 글자밖에 모르는 몸이었으니 세속적인 이재에는 통달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손진사는 30살이나 먹도록 호라비로 지냈다. 살림이 워낙 가난했기에 누가 그에게 장가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과부라도 얻을 수는 있었지만 부인을 얻어와도 먹여 살릴 도리가 없었다. 뭐라도 해서 부인을 벌어서 먹여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새 아내를 맞이하여 이 비참한 생활을 함께 겪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내가 사랑보다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으니 죄 없는 사람을 괜히 끌어들여 고생시키지 말자. 차라리 홀로 지내는 것이 외롭더라도 나은 편이겠지. 그런데 손진사가 사는 그 이웃에 유씨성을 가진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 과부는 30살 안짝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수절하며 지냈는데 살림도 자기 먹고 살만했다. 그녀는 얼굴도 곱고 행실도 얌전할 뿐 아니라 글을 읽을 줄 아는 식자였고 도리를 아는 여인이었다. 남들이 그녀의 행실을 보면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얌전하고 야무졌다. 아, 세상 과부로는 그만한 과부는 없는데 말이오. 어찌 저리도 청초하고 고결할 수 있을까? 내 가슴 속에서는 이 과부가 꼭 마음에 드는데 이 욕심을 사귈 수가 없구나. 손진사는 다른 남정네들 못지않게 유과부의 뛰어난 품성과 외모의 강렬한 끌림을 느끼며 번민했다. 게다가 그녀는 수절 과부였기에 아무도 감히 걔가 해가라고 권유하지 못했다. 참, 저 과부만 보면 동네 남정네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입을 해 벌리고 쳐다보니 수절 과부라. 말은 안 해도 속 끓이고 있는 사내들이 엄청 많을 게야. 안 그런가? 왜 아니겠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참하고 고우니 사내들은 더 할 텐데 수절 과부에다 어디 하나 틈을 안 주니 말이에요. 더욱이 진사께나 하는 양반인 자신이 이웃에 사는 수절 과부를 두고 중신을 서달라고 부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만약 그랬다가는 자신의 양반 명색이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다. 욕심은 나지만은 이놈의 체면이 나를 옥죄는구나. 늙은 호라비 주제에 과부를 탐낸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쩐단 말인가. 참, 체면이 이토록 무서운 족쇄가 될 줄이야. 손진사는 그렇게 유과부를 향한 욕망과 사회적 지위 사이에서 괴로워하며 단념하려 애를 쓰고 있었다. 그렇다면 손진사는 밥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던가. 그는 글을 잘하고 점잖았기에 글을 배우는 경서 자리 학동들 4-5에게 글을 가르쳤다. 글 배우는 학동들이 자기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갖고 와서 자기들 손으로 밥을 지어 훈장 정도 되는 손진사와 같이 먹으며 글을 배웠던 것이다. 나는 가르침을 주고 그들은 끼니를 주는 나의 삶. 이것이 나의 가난한 진사로서의 궁색한 일상인 게지. 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손진사는 홀로 살았는데 손진사의 서당은 음력으로 섣달이 되면 방학을 했다.
섣달 한 달, 정월 한 달 동안은 서당이 문을 닫았고 학동들은 모두 설을 쇠러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손진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학생들에게서 쌀은 있었지만 밥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그는 자기 손으로 밥을 지어야 했다. 한 끼 해놓고 두세 끼니씩 먹기도 했다. 생활이라야 단지 그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웃집에서 잔칫날이라고 하여 손진사를 청했다. 손진사는 그 집에 가서 술과 저녁밥을 얻어먹고 오는 길이었다. 그의 마음은 또다시 유과부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과부 집 문 앞까지 가게 되었다. 혹시나 인기척이 나는가 문 앞에 서서 숨소리조차 죽이며 귀를 기울여 보았다. 아,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볼 수 있다면. 하지만 이 문을 넘어설 용기도 체면도 내겐 없다. 결국 그렇게 뒤돌아 서고 말았다. 손진사는 미련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갓을 벗고 창옷도 벗어놓았다. 이제 방에 불을 떼야 잠을 잘 수 있었기에 상투바람으로 밖으로 나오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진사님, 계십니까? 이게 웬일인가. 유과부가 와서 손진사를 찾는 것이었다. 가만, 이 음성은? 유과부? 세상에! 아, 꿈인가 생시인가? 이보다 더 옹골치고 기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녀가 나를 찾아왔으니 이는 하늘이 주신 기회로구나. 손진사는 생각지도 못한 유과부의 방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그때 유과부는 손진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사님, 제 집으로 잠깐 오실 수 있으신가요? 오실 수 있냐니? 여기서 내가 안 가면 천치 바보지. 내 오랜 소망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는구나. 이 여인이 청하는 것이라면 중한 일도 제패하고 기꺼이 따라가야지. 예, 가지요. 곧 따라 나서겠습니다. 손진사는 불 뗄 생각, 잠잘 생각, 모든 것을 잊고 유과부의 집으로 따라 나섰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가난하고 고독한 삶을 바꿀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렇게 구름 위를 걷는 듯 유과부의 뒤를 따라 유과부의 집에 도착했다.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손진사를 아랫목, 요 위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빗살이 굵은 어리빗과 촘촘한 참빗을 내놓으며 기묘한 제안을 하기 시작했다. 진사님, 저랑 장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장난이요? 좋지요. 나는 이제부터 이 여인의 뜻이 무엇이든 무조건 따르리라. 손진사는 유과부의 대담함에 놀라면서도 그녀가 매일 밤마다 몸을 뉘었을 그 자리에 자신을 게다가 아랫목 요 위에 앉으라고 하니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로 마음을 굳혔다. 아,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청하는 대로 할 테니 말해보시오. 그러시다면 진사님, 그 상투를 풀어보시지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빗겨서 그 뒤에다 쪽을 쳐드릴 테니 상투를 풀어보시지요. 유과부의 첫 주문은 바로 남자의 상투를 풀어 여자의 쪽머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 청은 기이하고도 파격적인 것이었다. 남자의 상징이자 존엄인 상투를 풀고 여자의 쪽머리를 하라니. 손진사는 이 기이한 청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지 아직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모하는 여인의 손에 자신의 상투를 내주었다. 손진사는 육과부가 건넨 빗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주저없이 머리 위로 단단히 틀어 올렸던 상투를 풀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머리카락이 풀어지며 그의 어깨와 등 뒤로 길게 쏟아져 내렸다.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장난을 하려는 것일까? 허나 이토록 사모했던 여인이 시키는 일인데 내 어찌 거절할 수 있으랴? 나는 그저 그녀의 뜻을 따를 뿐이었다. 진사님, 머리칼이 참 고우십니다. 제가 이 머리를 곱게 빗어 뒤에 쪽을 지어 올릴 터이니 잠시만 편안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부는 참빗으로 손진사의 머리칼을 아주 곱게 빗어내렸다. 솜씨가 워낙 능숙하여 손진사는 빗질의 감촉이 편안하여 스르르 잠이 들 정도였다. 빗질이 끝난 뒤 유가부는 머리채를 모아 뒤로 돌려 단정하고 아리따운 여인의 낭자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금속 비녀를 꺼내어 그 쪽진 머리에 딱 꽂아주었다. 손진사의 모습은 수염만 없다면 영락없는 쪽진 머리의 여인처럼 보였다. 어머, 진사님. 이만하면 감쪽 같지 않습니까? 낭자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 누가 진사님을 남자로 보겠습니까? 허허, 내가 이토록 어이없는 모습으로 변하였단 말인가?
부인은 왜 내게 이런 희롱을 하는 것일까? 손진사는 이 상황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그저 벙벙한 채 부인의 다음 지시를 기다릴 뿐이었다. 육가부는 이어서 색깔 고운 여자 저고리 하나와 풍성한 치마 한 벌을 꺼내 놓았다. 그녀는 손진사에게 그 옷들을 입으라고 권했다.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은 양반의 체면으로는 가장 큰 모욕이자 금기였다. 손진사는 잠시 얼굴이 붉어지며 주저했지만 이미 상투를 푼 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모하는 여인의 장난에 이끌린 이상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진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옷들도 마저 입어보시어요. 그냥 쪽진 김에 장난 삼아 입어보시라는 것이니 염려 마시고 저를 믿어주세요. 이젠 치마까지. 내 진사의 명예가 결국 이 아리따운 여인 앞에서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사모하던 여인과 이렇게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꿈만 같은데 기껏 여장인들 어렵겠는가? 부인과 밤새도록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겠는가? 손진사는 결국 육아부가 시키는 대로 여자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둘렀다. 그의 수염과 몸집은 영락없는 사내였지만 옷차림과 쪽진 머리는 완벽하게 여인이었다. 육가부는 그에게 깨끗한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누워 계셔요. 손진사는 그저 시키는 대로 쪽진 머리를 한 채 이불을 덮고 침상에 누웠다. 허허, 내 꼴이 저 부인이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꼬. 수염난 여인이라니. 그나저나 이 여인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일까? 왜 날더러 여기 누워있으라는 게지? 혹시 내 옆에 와서 조용히 눕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허허, 이 알 수 없는 장난이 끝나면 부인이 내게 진심을 보여줄까나. 손진사는 육아부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이불을 덮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잠에 든 것처럼 조용히 누워 계셔요.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올 터이니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마셔요. 육가부는 손진사에게 그리 말한 뒤 방 안에 호롱불을 끄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완전한 암흑으로 변했다. 육아부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다. 손진사는 이불을 덮은 채 홀로 누워 있었다. 그가 육아부를 기다리는 시간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고 고요함 속에 불안이 커지기 시작했다. 어찌된 일인가? 왜 이리도 돌아오지 않는 게야? 설마 이 여인이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닐까? 이 쪽진 머리와 치마를 입혀 두고서? 에이, 설마 아니겠지. 이보시오! 부인! 왜 이리 소식이 없어? 손진사가 불안함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성급하게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다. 곧 문이 덜커덩 열리는 소리가 났고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손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아, 내가 속았구나. 유 과부가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미끼로 삼은 것이었단 말인가? 맞지? 어서 데려가자. 사람들이 방으로 들이닥치자마자 그들은 누워있는 손진사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 온 호치불로 손진사를 싸서 둘둘 말기 시작했다. 손진사는 저항할 힘도 여장한 모습으로 소리칠 용기도 없었다. 그는 입을 막고 아 하고 짧은 신음만 냈을 뿐이었다. 꽁꽁 싸매진 손진사는 힘없이 그들에게 들려 끌려나갔다. 뭐야? 지금 웬 놈들이 나를 보쌈하고 있단 말인가? 세상이 진사체면에 아녀자의 옷을 입고 보쌈을 당하다니. 됐다. 어서 가마에 태워라. 꽁꽁 싸매진 손진사는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들은 마침 준비해 두었던 사인교의 손진사를 푹 집어넣고 달리기 시작했다. 손진사는 가마 속에서 사정없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누가 자신을 보쌈해 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오직 어둠과 흔들림 속에서 공포와 당혹감만이 그를 감쌌다. 뭐야? 어디로 간단 말인가? 큰일이네. 큰일이야. 이 보쌈은 도대체 누구의 계략일까? 이대로 내가 낯선 곳에 팔려가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 애가 타는 손진사의 사정을 알 길 없는 보쌈꾼들은 한참을 달려 어딘가에서 가마를 멈췄다. 손진사는 이내 다시 들어 올려져 크고 따뜻한 방 안으로 옮겨졌다. 그는 이불째로 방바닥에 내려놓아졌다. 여전히 머리끝까지 꽁꽁 쌓인 채. 보쌈꾼들은 이불에 쌓인 손진사를 내려놓자마자 서둘러 방을 나갈 채비를 했다. 손진사는 이불 속에서 정체가 들킬까봐 손을 꽉 쥐어보았지만 정체가 날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이 방의 규모와 분위기를 통해 이곳이 꽤나 부유한 양반집임을 짐작했다. 이 집은 대체 네 집 댁이란 말인가? 보아하니 꽤나 사는 집안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집안의 주인은 분명 나를 육화부로 착각하고 보쌈해온 것일 테니 평소 흠모하던 사내의 힘이 틀림없겠구만. 그런 생각이 미치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육과부에 대한 원망이 올라왔다. 빨리들 나가세. 어르신 명이 떨어졌네. 그 이후로 방 안에는 늙은이와 젊은이 할 것 없이 여인네들이 등잔 아래로 잔뜩 모여들었다. 그들은 이불 속에 둘둘 말린 여인이 신기한 듯 구경하는 눈치였다. 손진사는 이불에 뭉뚱그려져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염 때문에 감히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었다. 뒷머리의 낭자와 여자 복장 때문에 여인들은 그를 보쌈당해온 각시인 줄로만 안 것이다. 차마 이 꼴을 보일 수는 없다. 수염난 여인이라니. 손진사는 그저 여인인 척 이 치욕의 순간을 버텨야 했다. 아이고, 얼마나 놀랐을꼬. 인제 그만 가시지요. 여인들은 곧 손을 싹싹 내저으며 나가라고 손짓하는 이불 속 여인을 보고 슬슬 나가기 시작했다. 아마 가라는가 보다. 자, 우리 나가자. 그렇게 여인들이 싹 나가버리자 누군가 문을 딱딱 걸어 잠그고 불을 꺼버렸다. 어둠과 고립 속에서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손진사에게 문 밖에서 이 집의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자신의 딸을 부르는 것이었다. 야, 난영아. 그 너 어머니 될 사람이니 들어가 보너라. 추운데 먼 데서 한 2, 30리를 오고 했으니 뭐라도 좀 자셔야 할 참이고 하니까 네가 들어가 보너라. 불도 넣어놨고 저 떡국도 끓여놓고 뭐 또 하고 했으니 갖다 뭐 좀 자시게 하고 오늘 저녁엔 같이 모시고 자거라. 손진사는 집주인과 딸이 나누는 이야기를 방 안에서 들으며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운명은 완전히 이 집의 딸에게 달린 것이었다. 아, 나는 지금 이 집의 각시로 보쌈당해 와 있는 것이구나. 육아부는 이 모든 걸 다 예상하고 나를 여장시킨 것이란 말인가? 이거 참. 어찌됐든 내가 남자임을 알면 다들 기절초풍할 터인데 이 밤을 어찌 넘긴단 말인가? 손진사를 유과부로 알고 보쌈해온 장수읍내 이방의 집은 살림이 넉넉했으나 어중간한 나이에 아내를 잃고 호라비로 지내고 있었다. 이방은 인문이 잘나 장가를 가야 했으나 여러 가지가 어중간하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육과분의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이 이방의 집에 찾아와 육과부를 소개한 것이었다. 그 과부는 얼굴도 참하고 행실도 얌전하며 침선도 잘하여 버릴 것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얻겠나? 그 사람은 누가 감히 시집가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니 보쌈해 오는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이방은 그 이웃 사람의 말을 듣고 육과부를 몰래 보쌈해온 것이었다. 이방이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안에서는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이방은 결국 자신의 관연 찬딸을 부른 것이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손진사는 깜짝 놀랐다. 아, 저 주인놈은 나를 각시 삼으려는 모양인데 딸을 들여보내 달래보려고 하는 심산이구만.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무슨 방도를 세워야 한다. 방도를. 이방의 딸은 아버지의 명대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와 등잔에 불을 켰다. 손진사는 위기에 처했다. 어쩔 수 없이 딸이 불을 켜면 곧 꺼버리고 다시 켜면 또 꺼버리며 딸의 행동을 저지했다. 딸은 상황이 이상했지만 아버지의 명령대로 떡국을 권했다. 손진사는 크게 말하면 남자인 것이 탈로 날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불 켤 것 없다? 아, 그래도 무엇을 좀 잡수셔야 하지 않겠어요? 아, 아무것도 안 먹을란다. 여기 그냥 누워있어라. 자자. 잠이나 어서 자자. 손진사가 음식도 거부하고 불도 켜지 못하게 하자 이방의 딸은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방의 딸은 아버지의 명령과 이 집안의 체면 때문에 체념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손진사는 여전히 여자인 척 이방의 딸과 함께 나란히 누워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방의 딸은 손진사의 각시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하루아침에 손진사가 이방의 사위가 될 확실한 명분을 얻는 사건이었다. 날기 밝았다. 손진사는 벌떡 일어나 여자 복장인 저고리와 치마를 벗어던진 상황이었고 이방의 딸은 밤새 수염난 사내의 기구한 사정을 들었기에 이불 속에서 그저 조용히 누워있었다. 손진사는 딸에게 빗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가서 빗이 있다면 가져다 주시겠소? 빗을 받은 손진사는 자신의 머리를 싹싹 축혀 올려 상투를 딱 틀어놓았다. 수염과 상투를 갖춘 진사 소나무개의 모습이 방 안에 다시 자리 잡은 것이다. 손진사는 이제 완벽한 양반이자 사내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는 방에 다리를 떡 괴고 앉아
굵고 거창한 목소리로 집안의 하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목청 좀 가다듬고 이리 오너라. 손진사의 목소리에 이방의 집안은 순식간에 수군대는 소리로 가득 찼다. 어젯밤에 보쌈해온 여인과 딸이 자고 있는 방에서 웬 남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깜짝 놀라 쏜살같이 방 앞으로 모여들었다. 수염이 덥수룩한 사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하인들은 이방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나갔다. 하인의 보고를 받고 도대체 어떤 놈이 어떤 까닭으로 이러는가 생각하며 방으로 들어선 이방은 상투를 틀고 다리를 떡꿰고 앉은 수염난 사내를 보고 경악했다. 난영아, 너 거기서 뭐하냐? 처자는 잘못 없고 그나저나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누군디? 장수 고을의 손진사일세. 손진사라는 말을 듣자 수인사를 안에서 안면은 알 수 없어도 장수서 아무댁 손 아무개가 진사가 되어났다는 말은 들었던 게 기억이 났더랬다. 그런디 손진사는 이방에게 하대를 할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로 이방의 통제권을 빼앗았다. 내가 자네에게는 하대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장인이 된 분께 어찌 감히 그런 말을 쓸 수 있겠나? 그러니 하대를 하지 않겠네. 이방은 어젯밤 딸과 함께 밤을 보낸 듯 이불 속에 들어가 있으니 눈앞의 남자를 이제 사위로 받아들여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네가 살림이 이만큼이나 되고 또 남이 알만한 사람이고 살림은 부자고 그래 사위를 삼으려면 대낮에 용례를 갖춰 사위를 삼을 것이지. 웬 보쌈을 와서 허고 그랬는가? 손진사는 이방의 잘못된 보쌈 시도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방에게 명예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제시했다. 나를 이제 자네 집 사위로 삼아주게. 나는 집안에 명색만 있는 가난한 진사이지만 그래도 자네가 내게 사위 대접을 해준다면 자네는 가난한 양반을 구제하고 명예를 얻은 사람으로 알려질 것일세. 어이없는 상황에 기가 막힌 이방은 말문이 막혀 손진사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이게 웬날 벼락인가? 유 과부를 보쌈에 오랬더니 하루아침에 딸을 저놈에게 보내게 생겼구나. 이방은 집안의 망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손진사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나는 글자밖에 모르는 무능한 사내라. 촌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야 자네 딸도 안 굶길 거 아닌가? 자네가 만약 논 5마지기나 10마지기를 준다면 나는 내 손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머슴을 들여야 할 것이네. 허나 머슴을 들일 수는 없으니 논 2섬지기는 사주어야 하고 그리고 1년 농비도 대주어야 하네. 이 정도면 어떤가? 저놈이 이렇게 된 것도 억울한데 피 같은 내 재산까지. 아이구야. 이방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분노가 치밀었으나 자신의 명예와 딸의 앞날이 걸린 문제였으므로 이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방은 결국 손진사의 요구를 수용하고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후한 논 30마지기를 사주고 소 1마리를 사주었다. 또한 농비쌀과 돈까지 넉넉히 주었다. 육과부 덕분에 나는 하루아침에 가난에서 벗어났다. 치욕적으로 입었던 치마 한 벌이 이토록 많은 재물을 안겨줄 줄이야. 손진사는 이방이 마련해준 재물을 가지고 전라도 장수의 본가로 돌아와 곧바로 육과부의 집을 찾았다. 육과부는 손진사가 재물을 얻어 돌아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차분하고 얌전하게 그를 맞았다. 손진사는 치마를 입고 보쌈당했던 치욕적인 경험과 이방과의 담판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제 진사님은 벌어서 먹여 살릴 도리를 찾으셨으니 저를 얻어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는 진사님과 함께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잘 살고 싶어요. 그리하여 손진사는 육과부의 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되었던 것이다. 손진사 부부는 이방에게서 받은 넉넉한 논과 재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육과부는 살림을 지혜롭고 점잖게 꾸려나갔으며 손진사가 다시 그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손진사를 사위로 삼는 데 도움을 준 주변 인물들에게도 후한 보답을 베풀어 도리를 아는 사람임을 보였다. 이로써 가난했던 진사는 치마 한 벌의 굴욕을 감수함으로써 막대한 재물과 사랑하는 부인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육과부는 과부라는 약한 신분을 명분을 만드는 해결사로 둔갑시킨 것이다. 또한 손진사는 이방에게서 재물을 받고 사위가 되었지만 그와 이방댁 딸은 정식 부부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손진사는 이방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했고 이방의 딸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었다.
수염난 진사가 치마를 입고 밤중에 보쌈당하여 부잣집의 사위가 된 이 기이하고도 해악적인 사연은 전라도 장수 지역에서 오래도록 전승되었다.